오늘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5% 상호관세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서 백악관은 이미 다음 무기를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의 정체. 끝까지 보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승리가 당신의 돈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준비되셨습니까? 2025년 미국 대법원은 6대3으로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매긴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출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이 정말 관세라는 무기 자체를 부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판결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비상 권한으로 왜 세금을 걷느냐? 그건 의회의 영역이다. 이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 다툼에 제동을 건 것뿐이지. 보호무역주의라는 기조 자체를 흔든 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놓치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쏟아질 백악관의 우회 전략을 단 하나도 읽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는요. 이미 뚫렸습니다. 판결 직후 한국 산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었죠. 바로 관세 환급입니다.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뜯긴 천문학적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 하급심에 걸려있는 관련 소송만 수천 건이고요. 경제학자들이 추산하는 환급 요구 규모가 2천억에서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에서 340조 원이에요. 이 숫자를 듣는 순간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돈이 우리 기업 영업이익으로 꽂히겠구나. 하지만 글로벌 무역의 배관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그 돈이 한국 기업 계좌에 도착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세관의 관세를 직접 납부하는 주체는 한국의 제조사가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 등록된 수입자, 그러니까 거대한 유통 채널과 현지 벤더사들이에요. 세금 낸 건 그들입니다. 법적으로 환급받을 권리도 그들에게만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그 비용은 누가 짊어졌을까요? 미국 바이어들이 자기 돈으로 감당했을까요? 아니죠.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프로모션 비용을 떠넘기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 손실을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그 수출 기업은 관세를 대신 짊어졌지만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없어요. 계약서에 관세 환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남는 건 기나긴 국제소송뿐입니다. 270조 원은 한국 기업의 전리품이 아니라 미국 바이어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대답은 간단해요. 대법원이 문 하나를 닫았을 때 백악관은 이미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해두시면 이런 통상 전쟁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시면 당신의 계좌가 먼저 반응해요. 헌법에 가로막힌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우회였죠.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10% 보편 관세를 즉시 발동하겠다고요. 이때 등장한 법적 무기가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제122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죽은 법안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이 왜 위험한지 잠시 후에 그 구조를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제122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달러가 과도하게 해외로 유출돼서 국제 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대통령 혼자서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초법적 장치예요. 의회 동의도 피해 조사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24시간 내에 효력이 발생해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그물을 씌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수지 위기라는 거시적 판단을 법원이 뒤집으려면 입증 책임의 장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하필 이 조항이었을까요? 즉시성, 포괄성, 독자성. 세 가지 무기가 하나의 조항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122조의 진짜 목적은 150일 동안 세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를 전방위로 풀어서 무역법 제301조 기반의 대규모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거예요. 10% 관세는 전 세계 공급망의 숨통을 조이는 인질이고, 진짜 무기는 150일 뒤에 도착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관세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기존 15% 사라지고 새로 10% 붙으면 5%포인트 이득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건 통상법의 레이어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착각이에요. 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한 층을 걷어냈다고 케이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또 얹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무역 확장법 제232조라는 칼을 쥐고 있었어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와 철강 같은 핵심 품목의 선별 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거죠. 대법원이 무효로 만든 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의 상호관세뿐입니다. 232조 관세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존에 232조로 막고 있던 관세 베이스라인 위에 이번에 새로 터진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한 겹 더 얹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만 개의 부품이 국경을 넘나들며 조립되는 현대 제조업의 구조를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중 관세가 쌓여요. 부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한 번, 완성차가 다시 이동할 때 또 한 번. 원가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이익률이 몇 퍼센트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받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 투자 인센티브의 구조 자체가 뿌리째 뽑히고 있는 겁니다. 잠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투자자, 민수 씨라고 부를게요. 민수 씨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주주입니다. 작년까지 이 회사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미국 땅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주면 관세 칼날은 피할 수 있다. 민수 씨는 그 논리를 믿고 주식을 늘렸습니다. 회사는 텍사스에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라인을 증설했고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약속도 받아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122조가 발동된 순간 민수 씨 회사의 공식은 무너졌습니다. 미국 안에 공장이 있어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핵심 부품에는 관세가 붙어요. 보조금은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이 불확실하고요.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니 봐달라는 외교적 거래는 행정명령 한 장에 증발해버린 거죠. 민수 씨의 계좌는 일주일 만에 17%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주가가 아니에요. 회사가 이미 쏟아부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수십 개 한국 수출 기업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는데 왜 이럴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국제무역 규칙이 조약과 협정대로만 작동하는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현실 정치와 얽힌 국제통상의 세계는 그 어떤 뒷골목보다 냉혹합니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약속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그냥 종이 호랑이가 돼버려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웃과 울타리 높이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어느 날 비상사태라며 울타리를 2배로 높여버립니다.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비상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무시해요. 이것이 지금 한미 FT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외 조항이라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협정의 뼈대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경제적 계산이 아닙니다. 패권국이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공장 짓고 고용 늘려줄 테니 관세 칼날은 걷어달라. 이것이 한미 경제 동맹의 핵심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22조의 기습 발동으로 그 공식이 단숨에 무너져 버렸어요.
투자받을 건 다 받아내고 적자가 심하다며 또다시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상황. 이건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을 지켜주는 리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 이익만 계산하는 거대한 장사꾼으로 돌변했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10% 보편관세 있죠? 이거 진짜 전쟁을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122조는 최대 151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달 뒤에 이 관세 족쇄가 마법처럼 풀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진짜 노림수는 150일이라는 시간 뒤에 숨어 있어요. 무역법 제301조. 특정 국가가 불공정하게 무역한다고 판단되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전방위로 조사해서 징벌적 보복 관세를 매기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122조가 조준경 없이 갈기는 기관총이라면 301조는 심장에 정확히 꽂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에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대법원의 무기를 뺏긴 행정부는 즉시 쓸 수 있는 122조로 150일의 방어막을 치고 그 시간 동안 무역대표부를 풀어 표적 국가들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맹렬히 진행할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만 털리겠지 하신다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자동차와 철강만 맞을 거라고요. 지금부터 그 착각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자 미국 자본은 즉각 반응했어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301조 조사를 요구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폭격 범위가 제조업이라는 전통적 전선을 넘어서 디지털 영토, 플랫폼 주권, 첨단 기술 산업의 뼛속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한국 테크 기업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150일 뒤에 10%, 임시 관세가 거친 자리에 20%, 30%짜리 징벌적 타겟 관세가 자리를 틀고 앉을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할게요. 수진 씨, 한국의 중견 IT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입니다. 수진 씨의 회사는 미국 시장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의 42%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 뉴스를 본 수진 씨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관세벽이 낮아지면 우리 서비스 경쟁력이 올라가겠지. 하지만 301조 조사 소식이 전해진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디지털 서비스에도 관세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체감한 거죠. 수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산 디지털 서비스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 물리적 상품이 아닌 데이터와 코드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관세가 줄었다며 순진하게 안도하면서 수출주를 주워 담는 자본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시장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판결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든 법의 빈틈을 찾아 상대방의 목줄을 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가 공포의 본질이에요. 잠시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시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날에도 서울의 증권가는 평온했고요. 위기는 모두가 안심할 때 도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언제나 구조적 불을 창출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혔다고 전부 끝난 건 아니에요. 이미 미국 시장 안에 탄탄하게 진지를 구축한 기업들한테 이 관세 장벽은 오히려 경쟁자들을 차단하는 거대한 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민수 씨한테 돌아가 볼게요. 민수 씨의 포트폴리오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전통적 제조사, 다른 하나는 이미 미국 현지에 완전한 생산 거점을 세워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파는 기업이었어요. 관세 폭풍이 몰아치자 첫 번째 기업의 주가는 23%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업은 오히려 7% 올랐어요. 경쟁사들이 관세에 비틀거리는 동안 반사이익을 흡수한 거죠. 같은 폭풍인데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단순한 테마성 반등에 속지 마세요.
자본의 실제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돈은 감정을 따르지 않아요. 구조를 따릅니다. 수진 씨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미국의 서버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현지 법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디지털 관세 시대에 가장 먼저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위기를 직시한 기업만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구조가 바뀌면 전략도 전부 수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도 근거 없는 희망도 당신의 자본을 지켜주지 못해요. 지금부터 당신이 즉시 실행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 매뉴얼이에요. 첫째, 숨겨진 청구서를 추적하세요. 막연하게 환급 수혜주를 쫓아다니면 위험합니다. 당신이 미국 수출 기업에 투자 중이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당장 과거 바이오와 맺은 납품 계약서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확인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관세 변동에 따른 단가 재정산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환급 소송 명단에 당신의 파트너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와 증빙이 남아 있는지요. 이 전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한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270조 원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요. 둘째,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재결합하세요. 핵심 지표는 현지 내수화율입니다.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를 찾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봐야 할 건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미국 안에서 소비되는 비중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 타격을 받는 기업은 배제하세요. 미국 본토에 완벽한 생산 거점을 세워 관세 폭풍의 무풍지대에 있는 기업, 경쟁국들이 관세로 비틀거릴 때 반사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압도적 점유율의 기업,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과감히 옮기는 게 구조적 생존의 시작입니다. 셋째, 시간차 공격에 대비하세요. 122조가 발효되는 앞으로 150일. 이 기간은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의 전야예요. 이 15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그려보세요. 미국 국채 가격이 요동칩니다. 재정 적자 우려와 맞물리면서 달러 가치가 미친 듯이 흔들려요.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환율이 하루에 수십 원씩 뛰면 곧바로 기업 실적이 왜곡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파도가 잔잔할 때는 화물의 무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화물의 무게 배분 하나가 배의 생사를 가릅니다. 환율 변동성이 바로 그 폭풍이에요. 민수 씨는 이 교훈을 비싸게 배웠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주가가 빠진 것도 아팠지만 진짜 타격은 환율에서 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43원 급등하면서 회사의 분기 실적 전망치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주가 하락의 환차손까지 이중으로 맞은 거죠. 수진 씨의 IT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이 실적 착시를 만들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숫자 뒤에 실질 수익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재무제표를 조용히 베고 있었던 겁니다. 무역법 301조의 결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포지션은 가볍게 가져가세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방어막을 철저히 구축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150일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기다림의 기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폭풍이 지나갈 거라고요. 하지만 이 150일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1997년을 기억하세요.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위기의 속도는 항상 대비의 속도보다 빨라요. 150일은 충분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단 하루 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이 관찰해야 할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어요. 첫째,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 개시 공식 발표. 이것이 나오면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방향 전환.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면 신흥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전조일 수 있어요. 셋째, 한미 통상 협의 채널의 온도 변화입니다.
외교적 수사가 갑자기 냉랭해지거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거나 양측 성명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물밑에서 무언가 결렬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세 가지 신호를 동시에 감지하는 순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방어태세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대응하면 늦어요. 시장은 뉴스보다 빠릅니다.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정리할게요.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문 하나를 닫았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122조라는 창문을 열었고요. 이 창문은 150일 동안만 열려 있어요. 그 시간 동안 301조라는 정밀 미사일이 장전되고 있습니다. 10% 보편관세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메인 디시는 특정 산업을 정밀 타격하는 20에서 30%의 징벌적 관세예요. 그리고 그 표적은 제조업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첨단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150일 뒤에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길 거예요. 민수 씨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의 현지화 전략을 경영진에게 제안했고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사이의 거리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의 판결이 아니에요. 패권국이 통상 질서를 재설계하는 과정의 첫 번째 장입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대법원은 행정부의 월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무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죠. 수출주가 반등했고요. 270조 원의 환급금이라는 달콤한 숫자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한국 기업 계좌에 도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어요. 환호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착시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22조라는 서랍 속의 유령을 부활시켰습니다. 의회 동의도 피해 조사도 없이 전 세계의 10% 보편 관세를 즉시 발동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건 150일짜리 시간 벌기 바리케이드이고 그 뒤에서 301조라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장전되고 있어요. 기관총에서 미사일로 전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민수 씨를 기억하세요. 미국의 공장을 세운 기업을 믿고 투자를 늘렸지만 122조 발동 한 장에 투자 논리가 증발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환차손까지 이중 타격을 맞았죠. 하지만 민수 씨는 구조를 이해한 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를 기억하세요. 미국 매출 비중이 42%인 IT 기업 임원이었지만 301조의 그림자가 디지털 영역까지 들이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수진 씨는 두려워하는 대신 회사의 현지화 전략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위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포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구조를 읽고 움직였어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위기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석 달 전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시장은 그런 사람들의 계좌를 가장 먼저 비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이 이겼으니 괜찮다. 관세가 줄었으니 반등할 거다. 환급금이 들어오면 수출주가 날아갈 거다. 이 세 문장 중 하나라도 당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시장에는 두 종류의 참가자만 존재합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과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는 사람. 헤드라인은 당신에게 승리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구조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납품 계약서를 펼치고 숨겨진 관세 조항을 찾으세요. 포트폴리오에서 국경을 넘는 기업을 걸러내고 현지 내수화율이 높은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세요. 그리고 150일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환율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관찰이에요. 신호는 이미 켜져 있어요. 미국 무역 대표부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의 방향, 한미 외교 채널의 온도. 이 세 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세요. 룰을 깨부수는 자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버리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통찰만이 당신의 자본과 산업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하게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달콤한 착시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어요. 당신의 다음 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이 당신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다음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통찰은 반복될 때 무기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